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야권의 잠재 주자로 꼽혀온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아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나요? 네, 오늘은 일단 사의만 표명했고 구체적인 대권 도전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됐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오늘 아침 출근길입니다. 최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거치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임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덧붙인 만큼 조만간 정치 참여 선언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이 예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정기관장이 야권에 합류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여권에서는 벌써 불편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은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고, 최문순 지사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부터 따진 후에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후보 간 단일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경선 일정을 둘러싼 내홍을 힘겹게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으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두 주자의 후보 단일화 방침이 공개됐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두 주자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절박한 사명감으로 도덕적 품격과 경제적 식견 등을 갖춘 좋은 후보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도 본선 경쟁력이 있는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추후 이런 움직임에 합류할 뜻이 없진 않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30일 예비 후보 등록 후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낮은 지지율에 정체된 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연대와 후보 단일화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은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경선 흥행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와 외부 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야권 공세에 이어서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영끌 투기 논란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두고 여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논란에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인사검증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며 잘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가뜩이나 예민한 부동산 민심을 또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또 한 번 실패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권력자가 자신의 측근에 관대할 때 붕괴는 막을 수 없게 된다며 김혜숙 인사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인사검증 책임자들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야권의 공세 속에 민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던 여당이 청와대에도 비슷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누락으로 지연됐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권익위가 전원위원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서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427명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변경한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과 조사 결과 발표 시에 국민의힘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하였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기대됐던 한일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약식으로라도 만남이 성사됐다면 일본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지지를 부탁하고 문 대통령이 화답하는 장면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담 무산 뒤 오히려 외교 교섭 과정을 두고 양측의 갈등만 불거지는 등 껄끄러운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은 황희 문체부 장관의 참석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한 달 전에 사실 대통령님 일정이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뭐 들은 바는 없고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조건 가서 참석하는 거고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기간 중 방일에 대해 60.2%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찬성은 33.2%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대나 이념 성향,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반대가 많았는데 40대가 71.5%로 가장 높았으며 찬성 의견은 60대에서 43.1%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에선 71.3%, 국민의힘은 54.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무당층에서는 41.6%에 그쳤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촉박한 일정에 부정적인 여론까지 감안하면 개막식 참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정부가 올해 4.2%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코로나19 위기로 닫힌 지갑을 열게 해서 소비 심리에 더 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확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많이 쓴 만큼 더 돌려줍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카드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데 한도는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면 서비스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돼서 매출이 빠진 이 부분들을 쭉 꺼진 부분들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까? 지난해 시작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주춤했던 소비 쿠폰도 더 새롭게 더 많이 뿌립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프로스포츠와 영화 관람 쿠폰을 새로 발행하는 등 1,440만 명분의 6개 분야 소비 쿠폰을 올해 하반기 안에 찍어낼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절반이 넘으면 외식과 체육 쿠폰 발행을 다시 시작하고 70%가 넘으면 숙박이나 철도 여행권으로 확대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의 종류를 늘리고 여행 안전권역 협약 체결로 해외여행에도 시동을 거는 등 고사 위기의 관광업계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착착 이뤄지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재확산 등의 악재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거에 다 전제는 코로나다. 결국은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부는 계획대로 될 경우 내년엔 그동안 밀어놨던 소비가 더욱 활발해지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큰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AI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2만에서 3만 명, 백신 방역 인력으로 6만에서 7만 명 등이 고용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상실감과 불안감이 더욱 커진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이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 특례 재산 기준이 4억 원으로 상향되고 취업 경험 요건은 폐지됩니다. 청년층의 도심 거주 지원을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의 전세 임대주택 5,000호가 하반기에 추가 공급됩니다. 또 청년 우대형 청년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연장되고 가입 요건도 3,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도 추진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 구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조선업과 여행업, 관광 숙박업 등 15개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이 90일 연장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22만 명 줄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22일 이후 실종된 분당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학생이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엿새 만으로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학교에서 나온 뒤 연락이 끊겼던 김휘성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행적이 사라진 지 엿새 만입니다. 발견된 곳은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앞 야산 산책로 근처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분당구 서현동 서점 근처에서 직선 거리로 3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 요청으로 투입한 민간 특수수색견이 발견했는데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친 뒤 김군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군은 지난 22일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학교를 떠났습니다.
분당구 서현동의 한 서점에서 문제집 5건을 사고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군 휴대전화는 학교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각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 동의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유족 측이 오늘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 20전투 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숨진 공군 중사 유족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죠. 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고 이중사의 부모는 이 군의 늑장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고 이중사의 부친은 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걸 믿고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봤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비행단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형사적인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단 한 명만 입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 대신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하게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유가족께서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수사와 조사에 대해 미진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수사와 조사 때 이에 유념하겠다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 국방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유족의 회견은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 118일, 사망 3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고 이중사 아버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이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또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형사 입건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 대대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위원회는 직무유기로 형사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사본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형사 입건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해 갔던 이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 정비반장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피의자가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유족 측은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 정비반장을 추가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국방부 감찰관실이 직접 확인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로의 전환과 고발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건 이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이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은 수사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공군본부, 이 법무실의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오늘 출범해서 첫 회의를 열고 있어서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고 이중사 유족 측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 120일이 지났지만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이제 더는 군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사 유족 측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치 국방부 수사본부의 방패막이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유족들이 지금 가장 크게 실망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수사심의회라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한 것에 대한 즉 결과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수사의 기획 단계, 즉 수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며 누구를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는 수사를 하는 주체가 의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예를 들어 검찰단에 공군 검찰 이거를 좀 등한시하겠다. 공군 법무실을 등한시하겠다고 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방부 검찰단도 합동수사단 꾸린 지 20여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윗선 수사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수사 결과는 너무 실무자 위주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군사경찰의 실무자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군 검찰이나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재수사를 하거나 재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실무자 위주 이쪽으로 처벌의 대상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특히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특히 초동 수사, 허점 투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수사 결과 중에 가해자의 협박성 메시지를 사과로 잘못 보는 그러한 해석, 그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군은 같은 울타리에서 피해자, 가해자, 군사경찰, 군검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경찰이나 검찰처럼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우리 부대원이지만 가해자도 우리 부대원이다. 그래서 우리 가해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질적인 폐쇄적인 조직.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군사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판단을 정확하게 짚어줄 군 검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있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태까지 병폐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20전투 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도 형사 입건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경찰 대대장이 분명히 판단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 기소라든가 이런 판단은 군사경찰 대대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구속 기소 의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군사경찰 대대장이 판단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법무참모가 있습니다. 군검찰이. 그럼 군검찰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군사경찰 대대장만 입건할 게 아니라 이 사건에 가장 크게 잘못한 거는 20전투비행단의 군검찰이고요. 그다음에 공군본부의 이 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군사경찰뿐만 문제가 아니다. 군검찰 그리고 공군본부 법무실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만 보면 2차 가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유족 측이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중대장, 이어서 운영통제실장, 레이더 정비반장까지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추가로 고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당연히 이제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를 당한 것보다
그 다음에 2차 가해 그리고 부대원들의 소위 말해 뒷담화에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심리적으로 더 힘들게 만듭니다. 네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건 이유가 가해자를 그 부대에서 분리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가해자와 그 동료들이 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왕따가 됐다라는 그런 심리를 느끼게 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해자죠. 거기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뭐 세 가지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성추행, 그러니까 1차 가해, 그리고 2차 가해 부실 수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체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유족 측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나 성추행 문제를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고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외부 국가기관이 이런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예.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미 군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을 군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정부 기관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외부기관이 독립적으로 지금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걸 하도록 예. 국가기관 독립적으로 하도록 이 조직이 있거든요. 왜 이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군 사법개혁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군 사법개혁에서 가장 반발하는 게 군 법무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군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면 군 법무관의 정관예우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정관예우가 없어지면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할 건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군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외부에 특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부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의 오랜 병폐가 좀 사라질 수 있을까,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기대도 있고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군 내부를 좀 혁신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거는 군 사법권이 독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울타리에 있고 자기 동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건 외부 기관의 독립된 국가기관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윤일병 사건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사건에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는 이러다 말 겁니다. 이번에도 외부의 독립된 국가기관, 군인권보호관이나 국방온부지만은 절대 설치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말면 안 되겠죠. 공군 이중사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한도 풀어줘야 하고 유족들의 한도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대책, 또 우리 국회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을 저희가 리포트로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으로 설정되게 될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명문 전문 매장 등 카드 사용 실적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 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 예술, 공연, 체육, 농수산물 등
6대 소비 쿠폰 바우처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되 1차 백신 접종률 50% 달성 시점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도 대폭 늘려 코로나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던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아울러 방역 안전당 국가와의 트래블버블 추진은 물론 출발 도착공항이 다른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추가 도입 등을 통하여 항공업계, 관광업계의 재생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일으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둘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코로나 격차 완화 패키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피해 지원일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법 개정 추진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경에 첫째, 금지 제한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 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둘째, 향후 미래의 본격적인 손실 보상 소요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직전 2개년도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금년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어 정책 수혜자 체감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제도 전 장려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내년 초에서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적용하여 4만 9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금리, 부동산 리스크 등에 대비한 민생경제 완충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즉 금리 상승에 취약한 취약차주들이 보다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의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더하여 주담대 LTV 규제 우대, 디딤돌 대출한도 인상,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 회복과 미래도약의 주역인 기업 활력 제고 패키지입니다. 무엇보다 금년 예상되는 역대급 수출 투자 실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반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 급증과 선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수요가 높은 미주 항로에 7월부터 임시 선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선봉량의 우선 배정과 장기 운송 계약 체결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된 수출 물량이 적어도 선박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배터리, 반도체, 백신 등 원어민 강사들 모임을 시작으로 경기 지역 학원 곳곳에 감염이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32명까지 늘었습니다. 강사들이 모인 주점에서 마스크 착용 등이 미흡해 비말이 빠르게 퍼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어민 강사 관련 감염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홍대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던 원어민 강사 6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곳곳에 있는 학원 5곳에서 관련 감염이 번져서 누적 확진자만 모두 13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해당 모임에서 손님들이 다 같이 음주를 즐기고 대화를 나눴으며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학원에서 나오는 관련 확진자 숫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첫 확진자가 나온 성남의 어학원에선 원생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가 54명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어학원 2곳에서도 관련 확진자를 합치면 모두 23명입니다.
그 밖에도 부천과 고양어학원에서도 원생 등이 확진돼 각각 10명대와 30명대로 누적 감염이 집계됐습니다. 성남어학원의 경우 다른 지점에 있는 내국인 강사가 접촉이 의심돼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았지만 검사를 안 받고도 음성이라고 보고했다가 열이 나자 뒤늦게 검사를 받았고 이후 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와서 학원이 폐쇄됐고 원생 등 100여 명 가운데 5명이 추가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강사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원어민 강사 홍대 모임과 관련해 지금까지 학내 감염 전파 사례로 파악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강생들이 학교에 가면서 감염이 퍼질 우려도 컸던 만큼 경기도 교육청은 앞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73곳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른 원어민 강사들을 통한 추가적인 감염도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 교육청은 원어민을 비롯한 어학원 강사들에게 선제적 PCR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외국인 강사발 감염과 관련해 최근 유행하는 델타 바이러스 확진 사례도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초중학생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충주 A초등학교 학생 2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오늘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충주 B중학교 학생 1명도 확진됐는데 이 학생은 양성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의 형제입니다. 9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30, 40대도 다른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30, 40대가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 백신을 맞느냐는 물음에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동일하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말 밤에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젯밤 11시 20분쯤 영등포동 유흥주점에서 업소 실장 60대 여성 A씨와 종업원 3명, 손님 27명 등 모두 31명을 적발해서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상반기까지 계획했던 백신 1차 접종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예방접종센터들은 2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번 이상 마친 사람은 1,529만여 명, 전체 인구의 29.8%로 집계됐는데 70대의 접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접종, 1차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차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예방접종센터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약했던 630여 명 예방접종이 거의 끝나고 내일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을 찾은 630여 명 예약자들은 대부분 2차 접종을 받으러 온 75살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네,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2차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30살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25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39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현재 1차 접종자는 상반기 목표치였던 1,300만 명을 훌쩍 넘긴 1,529만여 명, 전체 인구의 29.8%입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접종률이 87.5%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3.1%, 80세 이상이 78.7%로 집계됐습니다. 50대 이하는 연령대별로 10%에서 20% 정도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만 어제 1차 접종자는 6명에 그쳤는데요. 상반기 1차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일요일에 대부분의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방역당국은 3분기 대규모 접종이 7월 하순부터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7월 중순부터는 재정비 기간을 두고 3분기 접종 일정 준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보건소 직원들과 예방접종센터 의료진 휴가 등 별도 재충전 시간도 보장할 예정입니다. 또 3분기부터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접종 교육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30살 미만 백신 접종 추가 사전 예약도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 대상은 30살 미만,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중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11만여 명입니다. 미처 사전 예약을 하지 못했거나 명단에서 빠져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인 30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방역당국이 재조사를 거쳐 다시 발표한 명단에서도 누락된 대상자는 보건소에 방문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했지만 접종받지 못한 60살부터 74살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은 지난 23일 시작됐는데요.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같이 오는 30일까지 예약을 받습니다. 이번에 새로 사전 예약한 대상자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되는데요.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1차 접종, 다음 달 26일부터 8월 7일까지 2차 접종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저는 저희 거치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의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야 대권 시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권 도전설이 돌았던 최재형 감사원장 들으신 것처럼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논의에 시동이 걸리면서 비이재명 연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동안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밝혔고 대권 출마 여부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은 참 그 정치 참여라든가 대권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날이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두는 날 헌법이 정한 감사원장의 임기를 다 못 채우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는 날 자신이 어떻게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예. 그래서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차차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밀었는데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되기 전에는 평생 법관으로 사신 분 아닙니까? 예. 법관이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다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쭉 듣지만은 그 과정은 숙고의 시간이지만은 판결문을 쓸 때는 그리고 판결문을 쓴 이유는 좌고우면하지 않겠죠. 예. 거기에 그 직업 의식이 길들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숙고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는 정치 참여 선언 그리고
나가서 대권 도전 선언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 원장의 경우에는 법관, 판사 출신이어서 또 정치를 하려면 세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고 또 조직이 없다는 게 걸림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정치라는 어떤 국가를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길은 고독한 개인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 감사원장 지냈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권 만약에 도전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에 입당하는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참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강직한 원칙주의자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밝히지 않고 경청하는 스타일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즐겨하는 것이 이렇게 아는 분이 찾아왔을 때 손수 이렇게 드립커피를 타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담소하는 걸 굉장히 즐겨한다 그러는데 그 습관이 언제부터 비롯됐냐면은 법관 시절에 이렇게 합의부로 이렇게 판사 시절을 할 때 다른 배석 판사들하고 같이 담소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 주로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셨답니다. 타줬다는데 주로 강압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치 스타일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하고의 인연이 있느냐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뭐 주변에서 도와준다 이런 말들은 들리지만 그 최재형 전 원장이 PK 출신이다, 경남 진해 출신이다라고 하지만은 쭉 어린 시절부터 또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도 그다지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기고등학교 71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지지세도 만들어졌다, 지지 모임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경기고 71회는 보면은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같은 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기들이 최준경 전 장관이라든가 김대기 전 수석같이 관료계는 좀 있는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 아래 기수인 72회는 보면 황교안, 이종걸, 또 돌아가신 그 노회찬 이런 분들이 쭉 있는데 그 동기들은 별로 이렇게 정치를 하는 분들이 주변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봐서는 결국은 기댈 언덕이 필요한데 결국 그래서 본인의 성향하고 맞는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것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들이 일반적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언제쯤 합류를 할까요? 일단 그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바로 이렇게 감사원장 그만둔 이후에 곧바로 합류하기에는 좀 우스울 겁니다. 본인도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국민의힘에서 경선 버스가 떠나기 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야권은 좀 들썩이고 있지만 반면 범여권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고 법조인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언감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을 보니 이제 마음이 동의해서 도둑질한다는 건데 여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감생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어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에서 반사적으로 본인이 부각되니까 출마를 했다는 것도 저는 뭐 언감생심과 같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여권 특히 여당에서
공세가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예, 범여권에서는 지금 뭐 친일파 또 망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미담 제조기다라는 그런 칭찬이 많았었는데 여권의 이 같은 반응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정치에 뛰어든다. 이것은 사실 그 선례가 없는 일이고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물론 감사원장 출신이 정치에 뛰어든 분들이 있죠. 이해창 그리고 김항식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감사원장 이후에 뭐 총리를 지냈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정치권 국회의원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경선에 나왔었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 바로 감사원장에서 직행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이 계속 꼬리표처럼 이 문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안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권에서 지적하듯이 뭐 망둥이, 꼴뚜기 이런 식의 인신공격식 발언하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제대로 된 공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3년 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렇게 임명이 됐을 때 사실 여권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극찬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또 청와대나 국정원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월성 원정 감사 이렇게 부딪힌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원로일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 각을 세우는 것은 좀 모습이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권 주자로 유력하게 여론조사에서 1위를 나타내고 있다가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최재형 원장의 그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아직까지는 최재형 원장이 가장 부족한 것은 대중적인 인지도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3% 남짓 뭐 이런 식으로 적합도나 선호도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크게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들이 잘 와닿지는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낙마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손 놓고 그럼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 윤석열의 대체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판으로 최재형 원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원 정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엑스파일 논란도 겹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들 보세요? 본격적으로 등판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급락할 수도 있다. 여러 전망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이제 2위 이재명 그 지사와 오차범위 내로 좁혀드는 최근 엑스파일 역량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일 등판을 본격화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지지율이 오를 요인과 내릴 요인이 다 상존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를 요인으로 보면은 그 동안의 불확실성, 총장 퇴임 이후 석 달 동안 이제 전원 정치라든가 아니면은 추측만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되고 대권 과도에 뛰어든다라는 점에서 지지율이 상승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락할 요인은 뭐냐면은 이제 엑스파일에서도 나타났듯이 검증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설명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층들이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층은 보수층도 있지만은 진보에서 돌아선 중도층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도층들은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한 번 하락세를 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결국 그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부겸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가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공직자 일탈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 100개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최근 고위공직자 근무 시간에 음주를 했다거나 여궁 성추행 사망 사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김부겸 총리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하겠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가졌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공직자 일탈 행위 강력히 비판하면서 예.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 100개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 출마 선언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주말에요.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곳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둘러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예, 사전 답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예. 내일 발표할 장소를 한번 좀 둘러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죠. 공원을 산보를 하는데 천하는 모자를 쓰는 예. 그런 사진도 이렇게 또 잡힌 것도 예.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기자회견 장소를 윤봉길 기념관으로 잡은 것 그리고 예. 천안함 모자를 일부러인지 아니면은 의도적이 아니든지 노출된 걸 보면은 예. 분명히 보훈이라든가 예. 애국이라든가 헌신 그렇네요. 이런 예. 그 가치들을 좀 부각시키고 싶다 이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치들이 비단 이제 보수의 가치는 아니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가치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 보수층으로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행보도 좀 보훈 행보와 좀 맞닿아 있었잖아요. 연장선이라고 좀 볼 수 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모자 자체도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회장인 정준영 씨가 선사한 모자라고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 돌아다닐 때 그걸 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천안함의 희생자 이런 보훈들을 잊지 않겠다. 애국 정신을 잊지 않겠다. 이런 뜻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원장처럼 이 정치권 밖의 인물들이 관심을 모으자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홍준표 의원 이들에 대해서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당 밖의 주자들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해달라고 오늘 말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다고 했는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흠집이 있으면 반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애둘러 비판했지만 검증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 그럴 것 같습니까? 예, 홍준표 의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 표현들, 직설적인 표현, 예. 또 거침없는 그런 표현들 이것을 매력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상처죠. 그리고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지도부, 이준석 대표 같은 지도부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상존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그런 조심스러운 그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이런 것이 그냥 자신의 캐릭터다. 다른 길이라고 판단되면은 그냥 직진하는 것이 자신이 오늘날 있게 한 그런 동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견제구는 계속 날릴 것이다. 예. 이것은 검증과 확실한 검증 과정이고 이것을 상대방이 통과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같은 당이죠.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이관계에 맞서서 함께 싸워야 하는데
윤 전 총장에게 타격을 입히면 자신한테 이익이 온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러고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같은 당의 의원들, 후보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원희룡 지사도 홍준표 의원하고 당내에서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이런 또 다른 견제구는 결국 물고 물리는 내부의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했는데 이런 홍준표 의원의 발언들도 어떻게 보면 검증의 칼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또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요, 자신이 탈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계모에게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계모로 지목됐던 인물이 황교안 전 총리인데요.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이요, 그 계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계모라도 어머니까. 예. 당을 위해서, 예.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모두 다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출마 선언도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느 길이든 가고 가야 될 모든 길을 가고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식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시는 겁니까? 조만간 국민 앞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뜻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네. 야권의 주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도 출마 선언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할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예.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출마 선언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황교안 전 대표 경우에는 한때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주 동력이 보수층,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여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지층들이 그 표들이 전부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가 있다는 말이죠. 황교안 전 대표가 만약에 본격 대권 가도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그 표를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점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로서 가졌던 그런 조직, 세력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리함, 핸디캡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어떻습니까?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4위에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거든요. 어떤 세력들이 홍준표 의원을 좀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홍준표 의원의 지지도가 지난주 조사에서 높아진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 복당 그 효과가 상당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잠재력은 있는 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얻은 표가 24%입니다. 굉장히 높죠. 물론 그 표가 이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라는 그런 생각 그 표심 때문에 뭉쳤지만은 막강한 유력 주자인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최재형 이렇게 두 분이 국민의힘 합류가 늦어져서 국민의힘 경선 열차가 먼저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있는 멤버들하고 경선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막강한 유력한 주자인 것도 사실인 부분들이죠.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강성 보수 갈 곳을 잃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의 그런 직설적인 표현들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을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추 전 장관의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니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이어서 여권 내에서는 3위한 그러한 조사도 나왔던데요. 추 전 장관을 중심으로 열성 친문 지지층 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결집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친문 지지층들의 지금 지지는 분산돼 있습니다. 일부는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강성 열성 친문 지지층 중에서 친조국 지지파 이런 분들은 마땅하게 갈 길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 지지층들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 상당히 모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비 경선이 진행되면은 6명 뽑는 예비 경선은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본선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그 능력을 발휘할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직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중도 확장책에서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월 5일까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두 사람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일단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로 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의 주역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쉽게 합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제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가로 합류하느냐 이 부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은 같고요. 지금 두 분의 지지율이 약세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래서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본선에 가면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선에서는 국민 경선으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도 당원들 권리당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표를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반 국민들 또 권리당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정세균 전 총리의 강점이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광재 의원의 합류 이런 부분들이 정세균 전 총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는 1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자, 뭐 여권에서는 뭐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반 이재명 연대가 결성이 되느냐. 일단 뭐 본인들은 부인하지만은 정세균, 이광재 연대도 어떻게 보면은 반 이재명 그 연대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본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결선 투표입니다. 1위와 2위가 하는 결선 투표. 누군가는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낙연, 이재명 또 이제 다른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대할 또 반 이재명 연대로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결선 투표에서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6명의 후보 중에 한 후보가 50%를 넘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바로 본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50%를 넘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고요. 50%가 넘지 않으면은 1위와 2위가 9월 10일에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됩니다. 그 결선 투표는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선단,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일반 그 경선단이 같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국민경선단을 많이 확보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각 진영 이제 이른바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각 진영은 100만 명을 목표로 할 겁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경선단이 213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거보다 더 그때는 이제 워낙 대선 경선 자체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각 진영마다 한 100만 명씩 모은다. 100만 명씩 다 이제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경우 결선 투표를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2위 싸움이 더 치열해질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2위 싸움이 가장 치열할 거고요. 2위와 3위가 힘을 합친다라면은 거기다가 4위까지 힘을 합친다라면은 1위와 역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90% 이상이 바뀐다. 유례 없는 큰 규모다. 이제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의 그러면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대기준이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를 시켰고 아주 균형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번에 뭐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도 있고 뭐 인사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30분 정확히 10시 반에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께 전과 다르게 인사 내용을 다 송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은 홍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인사안을 보니까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부장,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했던 부장검사, 월성원전 경제성 이 수사한 부장검사,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겁니다. 의혹을 어떻게 보면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장관님. 장관님이 생각하는 적재적소는 무슨 뜻입니까? 1차 수사가 끝났거나 2차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적재적소라는 말씀은 의원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균형 있는 인사를 했고, 예, 자세히 보지 않아도 얼핏 봐도 지금 느낄 것 같습니다. 여성 검사들의 대약진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자, 장관님. 좀 아쉽네요. 예? 한 1시간 전에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옛날에 야당 의원 하실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셨잖아요. 왜 회의 중에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나요? 그걸 떠나서 지금 직제 개편이나 인사를 이 권력 비리 수사하는 사람들 전부 지방으로 자천시킨다고. 장관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오늘 답변하실 때도 상당히 고압적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압적으로 하시면서 적재적소다, 조직 안정이다. 주요 수사하는 검사들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원칙이고요. 왜 이렇게 하면서도까지 끝까지 국민들에게 박사님 아까 모두에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고압적이냐고 말씀하시는. 아니 우리 의원님한테 당당한 거하고 고압적인 건 달라요, 장관님. 오늘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도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칩니다. 집조차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늘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오거돈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에 따른 치상 혐의는 재판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견하지 못했고 피해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 이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단순한 추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해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변론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사건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는 주장 역시 권력 형성 범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거로 보입니다. 오전 시장의 법정 구속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북경찰서는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박 씨 행동을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벌여온 대전지검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9명이 숨진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철거업체 선정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철거업체 한솔과 다원ENC 등 2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문 전 회장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건어물 상점 2층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건물과 주변 점포가 일부 탔습니다. 모텔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17살 A양 등 2명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양 등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죄책감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독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이 있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가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게 됐다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수능 감독이라는 국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인적 사항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거동조차 힘든 한방병원 환자들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접종 계획에 한방병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체 접종이 불가능해 직원들이 환자들을 업고 백신을 맞으러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변 주머니를 찬 채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병원 직원에게 엎여 버스에 올라탑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병원 직원 3명의 부축을 받습니다. 모두 한방병원 환자들인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예방접종센터로 가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지금 만 60세 이상까지 지역접종이 마무리 단계라는 그런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어르신들, 보호자들 요구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30여 명, 18% 남짓만 직원 등에 업혀가는 방식으로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은 거기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 중인 한방병원이 아닌 접종센터에서 접종받는 이유는 뭘까? 한방병원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 접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병원과 한방병원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백신 접종은 병원 하는 게 법적 체계상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외부 의료진이 한방병원을 방문해 백신을 놔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한 분뿐만 아니고 모든 병원에 입원한 분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활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이게 너무 하나의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게 너무 많이 대상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한방병원 환자들은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한방병원 환자 모두가 요양병원처럼 고령층이 아니어서 그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한방병원은 100%는 아니어도 일부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이상이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부분의 사각지대는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달 말부터 지자체별로 자율 접종을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만 접촉하고 이랬다가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데뷔를 해서 사실 이렇게 큰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뭔가 공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약간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네, 지난 주말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첫 야외 콘서트가 열렸죠. 현장의 발열 검사와 함께 진단 키트가 활용되는 그런 방역 속에 공연 4,000명 티켓이 매진될 만큼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네, 백신 접종과 함께 그간 침체돼 있던 문화계도 조금씩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외 콘서트가 열린 게 거의 20개월 만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외 콘서트이기도 하고 여름에 음악 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예. 이거를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정말 예. 오랜만에 페스티벌이 열린 거고 4,00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4,000표를 팔아서 매진이 됐는데 그래도 적자입니다. 적자를 그렇습니까? 감수하고 기획사가 예. 일단은 물꼬를 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예. 저 자리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다 하고 아무도 양성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체온 측정하고 QR 체크하고 그리고 공연을 했는데 페스티벌이지만 스탠딩 존은 없고 원래 예. 페스티벌은 서서 이렇게 많이 그러네요. 다 앉아 있네요. 예. 스탠딩을 못 하고 음식물 섭취 못 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떼창 네. 못 하고 아하. 환호 못 하고 예. 앉아서 박수만 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래도 저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연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화면인데 마스크를 쓰고 뭐 소리는 못 지르지만 막 손도 흔들고 뭐 일어나서 리듬도 타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긴 했어요. 뭐 다음 달부터는 5,000명까지 늘어나니까요. 예. 문화계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고조됐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저 공연이 4,000표가 매진됐지만 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5,000석까지 가능해지면 이게 적자와 흑자 사이의 그 선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큰 공연들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인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나훈아 씨 어게인 테스형 이 공연이 다음 달 중순에 대구부터 시작해서 예. 다시 열리게 됩니다. 부산, 서울 이런 예. 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하셨던 미스터 트롯 톱6 콘서트 예. 이게 이달부터 재개가 됐는데 이달 4,000명이지만 다음 달에 5,000명이 되면 아마 표를 못 사셨던 분들도 1,000명분의 표를 추가로 더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추가 발매하겠네요. 추가 아마 발매. 그럴 가능성이 예. 좀 물론 확정된 거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스트롯 2탄 공연이라든가 싱어게인 공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팬들이 많았는데 공연을 못했었거든요. 예. 이거 다음 달부터 다 열립니다. 예. 그리고 역주행의 아이콘이었던 브레이브걸스 예. 팬미팅 다음 달에 열리고 예. 이문세 씨 공연도 이달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 특히 아이돌 공연들 예. 이것도 이제 다음 달부터 줄줄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야외 공연만 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내 공연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내 공연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예, 뭐 어제 그 문화 공연 같은 경우에도 행사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더라고요. 앞서서 말씀해주셨지만 뭐 QR 코드도 하고 신속 자가 그 키트를 가지고 신속하게 검사를 하기도 하고 행사 준비를 또 어떻게 이제 하는지도 지금 관심사겠어요. 그러니까 공연계가 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고 계속 지목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각심이 높아져서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완전히 내재화돼가지고 예. 그렇겠네요. 다행히 아직까지 굉장히 위험한 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규모 감염 사태가 안 터졌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그 관리 태세가 고조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백신을 맞은 분들은 사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공연장에 간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마스크도 써야 되고 예. 방역 수칙은 다 지키셔야 됩니다. 예. 공연 보시다가 흥분하셔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되지만 예. 마스크 쓴 채로도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되고 예. 무대 앞으로 달려나간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그 공연 수칙을 알겠습니다. 지키면서 예. 주로 지금 그래서 새로운 공연 문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네. 소리를 못 지르니까 휴대폰 앱을 사용해서 휴대폰에 불을 밝혀서 예. 그렇게 응원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휴대폰 요즘 결혼식을 가도 그 휴대폰 불빛 켜가지고 흔들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연계에도 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모습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지금 뮤지컬 같은 경우도 오랜 침체였잖아요. 좀 터널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예전보다는 좀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뮤지컬이 상황이 의외로 빨리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금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젊은 세대가 보복 소비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코로나19로 워낙에 억눌려 있다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뮤지컬을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겨나서 올 2월경부터 약간 방역이 완화됐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뮤지컬들이 그러니까 공연을 해도 적자였는데 그 전까지는 예. 그때부터는 약간 흑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대규모 공연 위주로 약간 좀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7월 달부터는 더 아마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다만 문제는 예. 이게 그 관객들의 관람 열기가 대규모 공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소규모 공연, 소극장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거기는 언제쯤 확 풀릴 수 있을까요? 좌석 뛰어앉기도 좀 하면서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관람객들의 그 관심사가 큰 아. 공연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예. 그렇군요. 보다 많이 작은 공연들도 홍보가 되고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이 뭔가 좀 평소 상태로 빨리 돌아가야 예. 더 많은 공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코로나 상황이 워낙 길어지면서 이런 공연이나 뭐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 기쁨을 주는 요소기도 한데 사실 뭐 관객들이야 마스크를 쓰고 좌석 뛰어앉고 이러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관람을 한다고 해도 출연자들은 또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출연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게 항상 위험한 건데 예.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한 명만 감염자가 그렇죠. 나오면 금방 퍼질 수 있거든요. 다 중단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방송도 그렇고 공연계도 그렇고 마스크를 안 쓰고 말을 한다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 그 자체도 그렇지만 공연하기 전에 연습하는 과정이 예. 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면서 스태프들도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인피니트 성규 씨가 나오는데 얀센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 확진을 받았더라고요. 예, 성규 씨가 예. 얀센 백신을 맞고 14일이 넘게 지나고 나서 확진이 그러니까요. 돼서 예. 이게 돌파 감염이냐 아니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 맞고 예. 14일 이전에 접촉해서 감염이 됐으면 돌파 감염이 아니거든요. 그 항체가 생기기 전에 접촉한 거니까 예, 예. 그 부분을 지금 방역 당국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19는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100% 감염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백신을 맞건 맞지 않았건 간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성규 씨가 나오는 뮤지컬 일정에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항상 출연자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영화계는 어떻습니까?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상당히 작년에 줄었었잖아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영화계가 진짜 엄청나게 큰일 예. 났는데 올 5월 달에 상황이 호전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예. 작년 5월 달보다 관객이 28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이거는 늘었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85만 명이면 영화 한 편 중박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아, 그 정도 늘어봤자 전체 다 합쳐서 예, 전체 다 합쳐서 285만 명. 와중에 그나마 한국 영화는 예. 58만 명 증가했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거는 여전히 완전히 붕괴 지경이라는 이야기고 정말 예. 상황이 안 좋은데 네네. 지금 올 여름부터는 상황이 조금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극장들이
지금 코로나19 예방주사 맞은 분들한테는 가격을 깎아주겠다. 거의 뭐 반값 비슷하게.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대작 영화들이 계속 개봉을 안 하니까 올 여름부터는 대작 영화가 국산 영화가 개봉을 하면 제작비의 절반을 극장 대규모 체인들이 보전해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제발 좀 시장이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또 시장이 정상화되면 너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안전성도 또 담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1000만 돌파 또 나오겠죠. 뭐. 그러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연계도 다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영국 이런 데는 다 50%를 훌쩍 넘었잖아요. 특히 뉴욕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공연업계가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 거의 풀어지는 듯 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축구 경기도 굉장히 자유롭게 관중 모여서 하고 그렇게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뭐 델타 변이 그렇죠. 영국 델타 변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봉쇄를 다시 한다는 이스라엘도 마스크 안 쓰기 시작했다가 다시 쓴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보도가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엄격해지는 거 아니야, 그 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그럼 또 하반기에 혹시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대로 좀 잘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돼서 연말까지는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집값이 7억 원 선마저 넘었는데요. 1억 원이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8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 그나마 저렴한 주택이 있는 일명 노도강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젠 그것도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에 더해 재건축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호재가 있는 곳들 위주로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고 실제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매물이 상당히 보류가 들어간 상태이거나 집값 급등은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면서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은 뒤 5억 원까지는 2년 1개월, 6억 원까지는 1년 11개월이 걸렸지만 7억 원이 되는 데에는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아파트값도 처음으로 5억 원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나 인천 쪽에서 집을 사려는 탈서울 내 집 마련이 가속화하는 데다가 GTX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 금리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초과 수요 발생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하반기에도 최근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역시 이처럼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체포한 시민 60여 명에 대해 변호인 도움도 차단한 채 군사법정에서 신속히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정부에 맞서고 있는 국민통합정부의 아웅 묘인 인권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 64명이 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18살 이하 미성년자도 2명이 포함돼 있으며 형제 4명이 한꺼번에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가대표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후쿠시마산 먹거리, 역사 왜곡 문제까지 어수선한데요. 그래도 선수들은 막바지 구슬땀에 한창입니다. 진천 선수촌에 조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버젓이 표기된 독도 땅, 경기장 내 우길기 반이 무렵까지 역사 왜곡으로 반일 감정이 들끓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단은 사면 초과입니다. 정부는 스위스 항의 방문까지 고려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일본에서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시정을 거듭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IOC나 조직위에서도 자제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이 연계해서 그런 협력을 구할 계획입니다. 선수촌에 나오는 후쿠시마산 식자재 걱정은 자체 도시락을 조달해 일부 덜 계획입니다. 생선류 섭취를 자제하도록 선수단에 사전 교육하고 대신 과일이나 육류 등 신선한 재료를 조달해 우리 선수들 이동 때 제공할 예정입니다. 체육회는 정치, 외교 문제와 스포츠는 분리해야 한다면서 도쿄올림픽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어린 선수에게 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구와 축구, 유도 등 한일전 불꽃 승부에서 이긴다면 목표인 7개보다 많은 무더기 금메달도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개로 하지만은 10개 정도 더 내심 욕심을 내봅니다. 양궁이나 태권도나 마지막에 축구나 야구 이 피날레를 잘 장식해주면은 멋진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올림픽 연기에 최근 보이콧 목소리로 마음고생 많았던 선수들은 몸의 불망, 꿈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일 기준으로 29개 종목 226명 선수가 도쿄 땅을 밟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내일 새벽까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최고 80mm의 많은 양이 내리겠고 다른 지역은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반면 동해 낮 기온이 23도에 머무는 등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사이 다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강우량은 5에서 5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강하게 쏟아지거나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 주 후반에는 제주도에 지각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